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11일에 밝혔는데 우리 김금혁 전 보좌관님은 이 소식 접하고 평양 출신으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군 당국이 보냈다. 네. 우리가 2022년 10월 달이죠. 예.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그 북한 무인기가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약 5시간 가까이 용산이라든가 뭐 경복궁이라든가 이 일대를 촬영하고 돌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 한국이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 차원에서 군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군은 일단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민주화를 바라는 한국 내 시민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신빙성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이 만든 다다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자자크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또 그리고 이제 대북전단 날리시는 분들과 또 제가 상당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자자크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전단지의 내용이라든가 예. 혹은 이 전단이 등장한 곳이라든가 이게 지금 조선노동당 그 중앙청사 위에서 지금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시기적으로나 혹은 뭐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자작극이면 북한은 나름의 고육책을 쓴 건데 지나치게 많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희생을 감내해야 네. 되는 그런 자작극이기 때문에 네. 자작극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북한이 이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상공에서 촬영을 했다면서 예.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저희가 그 사진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제 그 검정색 배경에다 이제 뭐 그 무인기 같은 이제 사진을 예. 공개를 했는데 그 노동당 중앙위 청사하면은 평양의 핵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돼요? 용산 대통령실 위라고 봐야죠. 대통령실 위다. 네. 어. 그 위치도 사실 예. 용산 대통령실과 조선노동당 그 중앙당 청사가 있는 위치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동강 이북 지역에 있고요. 예. 대동강에서도 살짝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곳에 조선노동당 중앙청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북한 열병식 하면 예. 화면에 등장하는 그 김일성 광장이 네. 그쪽에 있고요. 거기서 또 몇 블럭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노동신문사 청사가 있습니다. 즉 네. 북한의 주요한 기관들, 뭐 외무성도 거기 있고요. 주요한 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무인기가 그 상공에 출현했다는 것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한 3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지금 탐지한 게 11일인데 네. 그 전에도 한 2차례 먼저 갔다 왔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만약 이게 자작극일 경우에는 마치 본인들이 그 수도 평양의 어떤 방공망, 특히나 그 조선노동당 청사 위도 뚫렸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평양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가중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북한이 자작한 그런 무인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평양 시민들도 이런 전단을 보면 네. 그 심적 동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이게 전단 내용을 보니까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김정은 부녀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또 그런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봤을 때 평양 시민으로서 평양 토박이 출신으로서 평양 시민들이 전단에 보면 어떻게 좀 동요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 왔는데요. 네, 예, 예. 실질적으로 평양에 그 앞선 2차례 걸쳐 삐라가 부러졌을 때 네.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평양 시민들이 이미 그 전단의 내용을 알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북한이 전단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단이 왔고 이제 그 전단 물론 흐릿하게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내용은 예.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전단이 넘어왔다라는 것 자체를 평양 시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숨기는 것들을 이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네. 말은
내부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단의 내용이 평양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쉬쉬하는 것보다는 음. 이걸 공개해버리고 차라리 이번 기회를 이제 남한에 대한 혹은 뭐 남한 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적개심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 전단을 예. 그러면 주워서 소지하고 있는 게 많이 퍼졌다고 하지만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소지하는 아마 게? 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소지를 한다 할지라도 뭐 대놓고 내가 소지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전단이 뿌려지는 그러니까 그 비사되는 그 모양을 보니까 이 대북 전단을 전문적으로 날리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 대북 전단을 날릴 때는 공중에서 터져가지고 전단이 이제 불특정한 그 범위 내로 퍼져나가게끔 전단을 만들거든요. 풍선을 만들 때. 근데 이번에 전단을 제작한 그 모양을 보니까 뭉태기로 그냥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땅으로. 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단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면 네. 무인기를 통해서 살포됐다는 그 전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 물어볼게요. 그 김정은이 그 IWC 그 스위스 명품 시계를 예. 찬 모습과 네, 김주애가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입은 모습이 좀 담겼다고 해요. 근데 평양 시민들이 그래도 특권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해외 명품까지는 잘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을 보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전단의 내용도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쉬웠다. 네,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네, 평양에서도 뭐 그 현지 지도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예, 그 김주애가 입고 있던 그 털 그 코트가 뭐 디올 제품이고 그게 수백만 원에 예. 호가하는 제품이고 이런 것들을 평양 사람들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분노를 일으키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잘한 면이 있고 잘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잘한 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라든가 북한의 그 구매력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GDP를 총 비교를 해가지고 남한 국민 한 명이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의 양과 그리고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에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식량의 양을 비교해가지고 단순 비교로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과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아주 담백한 자료들을 넣은 것 그건 잘했다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조금 더 센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흥미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넣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기존에 날리시던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컨텐츠는 예. 또 지나치게 자극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지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네.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을 넣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다른 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폰트나 퀄리티가 이게 뭐 북한이 만든 퀄리티는 아닌 것 같으세요? 딱 보셨을 때? 북한이 만든 퀄리티는 아니라고 봤고요. 네. 만약 북한이 자작극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약하게 했겠죠. 예. 만약 자작을 했는데 만약 이걸 만든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 문구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가 그 김주애가 이런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 그걸 그렇게 문구에 넣은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자작극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본인들은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작극의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데 이 대북 전단을 공개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완전히 하지는 않았어요. 블러를 좀 약하게 쳤는데 이 같은 내용이 이제 그 모자이크로 완전히 하지 않아서 그 전단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 김정은 부녀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부분인데 이 모자이크 처리를 완전히 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모자이크 노동신문에 공개된 그 사진을 예,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노동신문이 지금 그 컬러로 사진을 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를 약하게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꽤 많은 내용이 평양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침소봉대 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라고 북한 당국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부분에서 모자이크를 여타게 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자작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어떻게 보면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주애에게는 큰 타격이 될 내용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러면 왜 이거를 완벽하게 불로 처리하지 않고 약하게 보였겠느냐라는 예.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예. 체제 위협을 확대 강조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근데 북한이 직접 이런 내용까지 공개할 정도로 그 김정은이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연초부터의 북한 상황을 좀 단계별로 우리가 짚어보면 일단 네. 북한이 연초에 내세웠던 그 경제개발 계획들이 지금 현재 벌써 10월입니다. 10월 그렇죠. 이제 중순을 예. 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번 달에 김정은이 지금 그 마지막 그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고 독촉을 할 정도로 이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0에 10승 그 경제 그 지방 경제를 되살리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김정은의 생각만큼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지방에 이제 기초식품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20개의 지방에 이제 10년 동안 20개의 기초식품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에 10,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말하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예. 상당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네. 그 정책의 밑바탕에는 북한이 그동안 평양에만 발전에 어떤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가 반성입니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고 평양만 사람 사는 곳이냐, 왜 지방은 이렇게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느냐, 지방 사람들은 뭐 조선인민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니까 김정은이 급기야 위기감을 느끼고 예. 그것을 좀 묵자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 지방공업발전 대책이라는 건데 그것이 연초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말인데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근을 포함한 철근이 들어간 모든 그 자재는, 그러니까 철이 들어간 모든 그 뭐 공장 자재든 모든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그걸 막고 있어요. 세관에서. 중국이 딱 단독 세관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수입품 중에서 그 대북 유엔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야심차게 내놓고 막 홍보를 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불만이 얼마나 쌓여가고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쌀 가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연초에 비해서 2배,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압록강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있었고 네. 아직도 수해 복구를 못 하고 있죠. 예. 지금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김정은이 하겠다고 한 것 중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꺼내들 수 있는 건 외부의 위협, 외부의 적을 좀 확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위협 뭐랄까요?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이 조금 결집을 하게 만드는 결집, 내부 내부 결집용으로 아. 이제 이것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아. 근데 북한이 이제 뭐 강력하게 대응하고 뭐 보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이게 보좌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명백히 확인된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만 약 10여 차례에 이른다 이러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4년, 2017년, 2022년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는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그 저기 북악산도 왔었고요. 네. 청와대 상공도 돌아다닌 게 다 발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일대 그 군부대 그 주둔지의 그 사진들도 다 찍었던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됐는데 북한은 그때 발뺌을 했죠. 예. 그때 당시 북한은 이건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누가 보내? 그렇죠. 누가 보내겠습니까? 뭐 중국은 무인기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여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네, 하지만 이제 2022년에 보냈던 무인기는 북한의 자신들 소행이라고 분명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그 무인기 자산, 정찰 자산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 참 웃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김여정은 지금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녔던 그 무인기가 한국 군부가 보낸 것이라고 지금 기정사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랄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는 어떤 그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다. 이게 뭐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국제법 운운을 하는 것도 참 웃긴 내용이고요.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도 참 웃긴 상황인데 네. 본인들은 지금까지 국제법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예. 한 번 영공이 뚫렸다고 저렇게 펄쩍 뛰면서 놀랄 일인가? 이걸 역으로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요. 북한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평양 상공이 이렇게까지 뚫린 적이 없고요. 이 자신들의 치부가 이렇게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북한은 그 방공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짰을 것이다. 특히나 그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4중, 5중의 방공망으로 이제 그러겠네요. 이런 예. 탄막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고작 무인기 한 대에 3번이나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전선 일대에서 어떤 그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방공 사령관들 네. 지금 다 목 잘리게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부라든가 이런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겠네요. 이게 그 동안에 이제 무인기라는 게 북한의 주로 이제 남쪽, 북한으로 치면 남쪽에 많이 좀 발견이 무인기라기보다 이제 전단 같은 게 발견이 됐을 텐데 대북 전단 같은 게 발견이 됐을 텐데 평양에 대북 전단이 뿌려진다 이거는 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네. 저도 2004년쯤에 평양에서 그 무인기가 아닌 그 대북 전단을 통해서 날아온 그 네. 대북 삐라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 그 삐라가 평양에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때 노무현 정부가 이제 그 상호간의 그 비방 행위를 중지하자라고 한 뒤에는 네. 공식적으로 보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북한 뭐 탈북민 NGO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 시절이어서 네. 그 민간에 의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정부가 보내던 거예요. 그 뭐 우리 정보기관이 보내던 거였죠.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금지됐다가 이제 십수년만, 이제 거의 20년 만에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우리가 복싱 경기에 비유를 하면요, 한국과 북한이 복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북한이 그 도발을 할 때마다 그냥 가드를 올리고 막기만 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은 막기만 하는구나, 가드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은 가드를 내리고 열심히 때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드를 내리고 막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가드를 열고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한국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뭐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 입장에서 지금 강하게 명치를 맞은 셈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펀치든 맞아본 놈이 버티는 거고요. 네. 한 번도 안 맞아본 놈은 아주 콤비 스쳐 지나가는 패턴이죠. 펀치에도 KO 당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김여정이 저는 이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김여정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돼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썼는데 왜 항상 이렇게 좀 저지스러운 표현을 좀 강한 표현을 쓰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그 김여정 개인의 성격에 기인한 것 같고요. 개인의 성격이. 김정은도 이러진 않습니다. 아. 근데 김여정은 김정은보다 훨씬 더 괴팍하고 예.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이 약간 소시오패스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진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분석. 네, 예. 분석이었죠. 그리고 그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웃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담화 내용에 다시 한 번만 도발하면, 다시 한 번 더 보내면이 늘 전대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네. 제발 보내지 마라. 아, 너희가 한 번 더 보내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아. 북한이 지금 8개 여단, 그 전방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8개 포병 여단의 뭐 방열 상태에서 지금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절대 못 쏩니다. 아. 그 말은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한다? 우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근데 우리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발 보내지 마라. 제발 보내지 마라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한국 제발 보내지 마라. 이쯤에서 끝내자. 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멍청한 방식인 게, 그 8개 포병 여단이라는 것은 우리 그 한미 감시 당국의 늘 감시 범위 내에 있는 자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국지 도발을 일으켰을 때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그 방사포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8개 여단 중에는 우리가 포착하고 있었던 곳도 있고 아. 포착을 못했던 곳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다 땅 위로, 원래 다 북한의 포들은 갱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갱도 안에 있는 포들을 다 밖으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 감시사단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쟤네구나. 아. 유사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쟤네구나. 그럼 네. 우리는 쟤네가 어디서 방열을 하고 어디다 포탄을 쌓아 두고 어디서 훈련하는지 봤다가 네. 저기다가 벙커버스 날리면 쟤네 싹 다 쓸어버릴 수 있겠네. 저기 있었네. 네, 예. 오히려 제가 좋아. 저기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여단이 12개입니다. 12개 포병 여단 중에 지금 8개가 공개가 됐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네. 감춰야 되는 전략 자산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무인기가 날아오는데 포로 뭐 어쩌겠습니까? 차라리 뭐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죠. 네. 하지만 지금 김여정이 참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참변은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말한 참변은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포병 부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뭐 서울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것이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어제 그제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김금영 보좌관이 과거에 북한에 거주할 때도 이제 북한이 천안함 사건처럼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네, 실제로 도발에 나설 때 그 북한 내부에서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징후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보통 뭐 한국을 상대로 뭐 결전 의지를 다지고 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이럴 때에는 도발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네.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도발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도발이 대부분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놈은 못 때립니다. 네.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몰래 때리는 놈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는 거죠. 그렇죠. 네, 천안함 그 폭침 사건 때도 북한이 언제 우리가 천안함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때렸습니까? 몰래 와서 잠수함으로 어뢰 발사하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예. 연평도 포격전 때도 우리가 연평도 몇 날 며칠 때릴 거야라고 예고를 하고 때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갑자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도발을 했을 때 상대의 당황을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진행했던 여러 가지 대북 강경 노선들을 보면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마치 뭐 평양 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할 것처럼 막 의지를 다지고 이런 경우는 철저히 내부형이었습니다. 철저히 내부형. 1993년에 이런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 1993년에 그 핵 위기가 터졌을 때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뭐 100만 명의 자원 입대자를 뭐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평양 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뭐 혈서를 쓰고 막 자원 입대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죠. 그때 그 위기는 뭐였냐면 90년대 초에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북한도 막 뒤숭숭했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막 그렇게 막 북한 사람들 당황해하고 있던 시기에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런 준선지 상태라는 그 카드를 꺼낸 거고요. 북한은 북한 내부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혹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그 외부의 적을 어떤 강하게 만들어 외부의 적의 어떤 위협을 크게 만들어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 내부의 그 분위기를 다지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지. 지금 뭐 누가 이렇게 다 공개를 해놓고 우리가 이 8개 여단으로 때릴 거야. 뭐 우리가 언제 뭐 이거 할 거야. 우린 다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발생할 피해가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블러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강영국 훈련사가 진짜 무는 개는 조용히 있다가 앙 문다고 이렇게 그렇죠. 댓글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네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우리 또 국민들께서 동요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또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군 소식통이 북한군이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에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발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발 후 사실상 뭐 요새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끊어버리면 국가가 사실상 고립된 국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고립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국가가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해당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북한이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독재 국가가 끝나갈 때쯤에 보통 이런 형식을 보이거든요. 오히려 외부 세계를 향해서 좀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던 독재 국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여전히 독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독재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결국은 경제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혹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서 그 내부의 그 독재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숨통을 틔워줬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다이렉트로 오지 않게끔 즉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출路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만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이 되게끔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그런 공산권 독재 국가들이 여전히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모든 외부와의 선을 다 끊어버리면은요 주민들의 불만이 갈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 예전에 김정은보다 나은 어떤 정치를 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둘 다 똑같은 독재자고 둘 다 천인공노할 어떤 만행을 저지른 상종하지 못한 그런 몹쓸 사람인 건 맞지만
오직 그 둘만 비교하면은 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그 밀수를 눈 감아뒀습니다. 즉 그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알아서 부를 축적하고 또 알아서 시장을 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에서의 시장 경제를 용인해 줬어요. 네. 그것을 용인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적인 불만을 북한 정부에 가져가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북한 정부와 큰 상관이 없어도 내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서 좀 잘 적응을 하고 생존해 나가면 충분히 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희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장마당을 통제하고 있죠. 네.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버리면서 중국과의 미흡무역 전체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미흡무역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북한의 엘리트들도 고통을 받고 그 중산층도 고통을 받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남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또 남북 관계에 종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렸죠. 통전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남 연락이라든가 이런 과거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좀 꽁돈을 벌던 사람들도 다 지금 일자리 잃게 생겼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뭐 막아버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미국과는 뭐 관계가 좋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김정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가 트럼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트럼프가 그런 사람입니까? 미국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김정은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건 러시아인데 오히려 푸틴은 김정은을 애취급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얼마나 가장치 않겠습니까? 러우 전쟁 끝나면 김정은의 용도는 폐기됩니다. 네. 김정은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내부에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불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잘된 일이다. 어디 한번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막아보고 주민들 탈출 다 막아봐라. 그러면 당신의 그 남은 임기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김금혁 전 보좌관 그동안 많이 모셨지만 오늘 특히 조금 더 결의에 찬 모습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식의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북 전단 그러니까 평양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네. 무인기 그러니까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인기가 갔다고 이제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아 있는 평양 시민들에게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뭐 무인기라든지 아니면 전단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은 이거 아마 일부는 볼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볼 거기 때문에 한 말씀 좀 하신다면 예. 제가 그 올해 6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이제 그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대부분 영어로 진행된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한국어로 이제 몇 마디를 넣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반복을 할 생각인데,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는 누군가 가져다 줬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스스로 쟁취했을 때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그 과정이 북한이 독재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멀한 국가라고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어둡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예. 하지만 해는 뜹니다.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독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 어디를 들러봐도 독재가 사대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체제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막바지에 다다라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참기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단계만 지나가면 사실 희망은 옵니다. 즉 그 북한에 계신 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저는 일정 부분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민족이고 한 동포라는 그런 거시적인 그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5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의무고 자유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더 확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독재를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자를 택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북한 지금 지구상의 가장 유일한 독재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한민족인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5분, 10분만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을 돌려준다면 그 희망은 굉장히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예. 제가 잘 물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제일 기억이 나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다. 네.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5분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저 댓글을 보니까 지각 출연이었어도 오늘 많은 걸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오늘 정말 감탄을 했어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북한의 그 현실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